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올해 52살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던 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을요. 새벽 5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4월이라고는 해도 군부대 앞은 아직 겨울 끝자락 같았어요. 저는 두 손을 꼭 쥔 채 정문 앞에 섰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22살 머리를 짧게 민 제 아들이요. 키가 언제 저렇게 컸는지, 어깨가 언제 저렇게 넓어졌는지, 저는 자꾸만 그 얼굴을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요. 엄마, 떨지 마. 나 금방 와. 도윤이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는 척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아이를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도윤이가 10살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남편 이준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벌써 12해 전 일입니다. 그날도 4월이었어요. 벚꽃이 한창이었는데 병원 창문 너머로 꽃잎이 날리는 걸 보면서 저는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 봄이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어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남편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에서도 도윤이 재롱을 볼 때도 심지어 제가 화를 낼 때도 그 사람은 슬쩍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웃음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떤 날은 앨범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손이 떨려서 앨범 장을 잘 넘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덮어두고 맙니다. 12해를 살았습니다. 도윤이 학교 앞에서 떡볶이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있었지만 도윤이가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할 때면 다시 기운이 났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저를 살려줬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입대를 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마음을 준비했다고요. 그런데 도윤이가 가방 끈을 고쳐 매는 그 작은 손짓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사단장 차라고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계급장이 보였습니다. 어깨에 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만 보았습니다. 턱선, 미간의 주름, 걸음걸이. 12해 동안 사진으로만 봐왔던 그 얼굴이 지금 제 눈앞에 살아서 걷고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걸어갔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한 잎이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정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을 한번 흔들고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아버지를 닮아서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제가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것이 다시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눈앞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부터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에서 내리던 순간, 걸어가던 뒷모습,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던 그 옆모습, 12해 동안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얼굴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너무 오래 그리워해서 눈이 이상해진 것일까? 그렇게 사흘을 보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착각한 건지 아닌지. 부대 앞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저는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캔을 사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문 앞으로 군인들이 오가고 면회 온 가족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캔커피를 손에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길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순간 한 번쯤 있으셨나요? 그렇게 사흘을 더 다녔습니다. 5번째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부대 외벽을 따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진 쪽문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고 이후로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의무관인 듯 했어요. 예. 12해 전 이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단편적인 것들만 가끔 올라오는데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사흘밤을 천장 보며 떠올리던 바로 그 목소리.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심장이 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2해 사고, 기억이 없다. 발이 풀렸습니다. 저는 근처 화단턱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도윤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을, 밥상을 마주하던 저녁들을, 도윤이 처음 걸음마 떼던 날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죽었다고 믿었을 때보다 더요. 죽음은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마음이 접힙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도윤이 100일 사진,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남편은 사진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얼굴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지 그냥 멍했습니다. 남편 손목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26살에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생긴 거라고 했어요. 반달 모양의 작은 흉터.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 손목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고 그 다음엔 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앨범을 덮고 나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슬픔이 어떤 단단한 것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손목의 흉터도, 걸음걸이도, 저 웃음도. 그 사람은 분명 이준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밝혀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요.
도윤이의 엄마는 저 하나뿐이고 이준혁의 아내도 저 하나뿐이니까요.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슬픔은 때로 사람을 주저앉히지만 때로는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앨범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버스를 타야 했으니까요. 그 사람의 손목을 봐야 했으니까요. 52살의 여자가 다시 무언가를 향해 걷기 시작하던 밤이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날을 말할 겁니다.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군에서 걸려온 공식 연락이었습니다. 담당 상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도윤 훈련병이 훈련 중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 뒤로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꽉 쥐었는데도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시간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됩니다. 그냥 가야 한다는 것만 남아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도윤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입대하던 날 씩 웃던 그 얼굴을요. 괜찮다고 금방 온다고 했던 그 말을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대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눈물이 나더군요. 버스 안에서 혼자서 소리도 없이 부대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면회 절차를 밟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담당 상사가 나와서 다시 설명을 해줬습니다. 훈련 도중 조교에게 과도한 얼차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윤이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도윤이는 의무대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뺨이 부어 있었어요.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그런 건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보더니 멀쩡한 척 웃었어요. 엄마, 별거 아니야. 진짜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이의 뺨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저는 왜 그때서야 실감했을까요? 아프지? 제가 말했습니다.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고개 숙임이 저한테는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무대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돌아봤어요.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어깨에 별을 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도윤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멈췄어요. 그게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딱딱하던 얼굴이 무언가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담당 상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입니까?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나 있었지만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보고를 듣는 내내 그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고가 끝나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방안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상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도윤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침상 옆에 서서 도윤이를 내려다봤어요. 도윤이는 긴장한 듯 등을 곧게 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많이 아팠겠다. 명령도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도윤이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버텼어요. 저도 버텼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가 도윤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딱 한 번, 짧게요. 그 손이요. 그 손짓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도윤이를 다독이던 방식이 저랬거든요. 말 대신 어깨에 손을 얹던 그 방식이요. 아이가 울 것 같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얹어주던 그 사람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내 남편 같습니다. 라고요. 당신 어깨에 손 얹는 방식이 내 아이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라고요. 그는 상사에게 몇 가지를 지시하고 나서 방을 나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멍하니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또 웃는 척을 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도윤이 어깨에 손을 얹었을까? 수많은 훈련병 중에 왜 그 아이 곁에서 멈췄을까? 본능이라는 건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잊어버렸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지워져도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준혁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도윤이 아버지입니다. 기억이 없어도 별이 달린 군복을 입고 있어도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사람은 단서를 찾는다는 겁니다. 포기하려던 마음이 다시 돌아서는 건 대단한 용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어깨 위에 얹힌 손 하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가 다시 걷게 만들더군요. 저는 다음 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사진 한 장을 골랐습니다. 용기라는 게 무엇인지 저는 오래 생각해 봤습니다. 대단한 결심이나 각오가 아닐 수도 있더군요. 그냥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용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앨범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넣었습니다. 부대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도윤이를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도윤이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속마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부대 안작은 마당을 지나는데 저쪽에서 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도 멈췄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천천히 사진을 꺼냈습니다. 말없이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그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봤습니다. 사무적인 눈빛으로요. 그런데 몇 초가 지났을까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간이 좁혀졌어요. 눈이 느려졌습니다. 사진 속 어딘가를 오래, 아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이게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왼쪽 손목이었습니다. 군복 소매 아래로 반달 모양의 흉터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오래 참아온 눈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볼 위로 흘러내립니다. 저는 그날 그랬습니다. 서 있는 채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가 사진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안에서부터,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두 글자였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12해 치의 무게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버텼어요. 그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전부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조각 같은 것들만요. 아이 웃음소리, 오래된 집 냄새, 그리고 그는 멈췄습니다. 다시 사진을 봤어요. 이 사진 속 여자가 자꾸 꿈에 나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설명도 증명도 그 순간만큼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2해를 건너온 두 사람이 4월의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보다 눈빛이 먼저 닿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기억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몸 어딘가에도, 눈빛 어딘가에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어딘가에도 남아있다는 거요.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노을이 길었습니다. 주황빛이 번지다가 분홍빛이 되고 마지막엔 아주 옅은 보랏빛으로 사그라들었어요. 저는 그 색깔들을 보면서 오래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한데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 두 감정이 같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기다림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적어도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답이 옵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조각조각 흩어진 채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이라는 말이 그날만큼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52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늦은 건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늦게라도 알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군 내부 조사는 2달이 걸렸습니다. 사고 당시 신원 혼선과 기록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로 결과를 전해줬을 때 저는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요. 창문 너머로 9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는 본래 이름 이준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위도 그대로 유지됐어요. 12해 동안 기억 없이도 성실하게 살아온 그 시간까지 지워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전역한 건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셋이 밥상에 앉았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별거 없는 저녁이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준혁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웃는 척이 아니었어요. 맨날 먹던 거잖아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들도 있겠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이 사람이 이 밥상 앞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도윤이가 밥을 다 먹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군대 있을 때 사단장님이 어깨에 짚어줬을 때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있으면 이런 느낌이겠다 싶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도윤이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 두 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봄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그냥 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저는 39에 남편을 잃었고 52살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 사이 12해를 혼자 버텼어요. 돌아보면 아깝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12해가 없었다면 저는 이 된장찌개 한 그릇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을 거예요. 잃어본 사람만이 되찾는 기쁨을 압니다. 기다려본 사람만이 도착의 의미를 압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게 제가 12해 끝에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당연하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는 충분한 말이 되니까요. 저는 오늘도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밥상 맞은편에 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별거 없는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면입니다.